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본선 경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안윤학 YTN 정치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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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현재까지 판세 정리부터 해보죠.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로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후보 말고는 다들 이렇게 여론조사에 불만들이 많아가지고요. 쉽게 단정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일단은 양강 구도가 맞습니다. 그래픽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YTN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38.2, 안철수 33.2%로 두 후보가 크게 앞서 있었고요. 홍준표 10.3, 심상정 3.5, 유승민 2.7, 김종인 1.2% 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양강 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38, 안철수 35%로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권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었고요. 그 뒤로 홍준표 7, 유승민 4, 심상정 3%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진보 대 진보 구도냐 아니면 진보 8대 보수 2 구도가 과연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조사가 맞느냐는 말이 많은데요. 몇 가지 배경을 살펴보면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기존의 야권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가져가는 표가 많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였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역시 대통령 파면 사태에 직격탄을 맞긴 했는데 일단 반 전 총장보다도 현재 뛰고 있는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두 후보가 보수층의 대안주자로서 체급이 좀 떨어진다 또는 존재감을 그만큼 나타내지 못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2주 전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조폭 삿대기 논란이라던가 또 신천지 의혹까지 나오면서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이게 타격을 주거나 하진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공세들을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가 중요하긴 합니다. 여론의 이제 높고 낮음이 중요하긴 한데 그 이면에 또 지지 강도가 사실 또 선거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삼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삼김 같은 경우에 선거를 앞두고도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지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로는 지지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어떤 지지층의 지지 강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최근 대거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굳어져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에 대한 이제 발생, 그다음에 네거티브 공세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승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열성적 지지 그것이 아니라 문재인 보수층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견제 정서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은 아닌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세나 네거티브가 효과가 다소 또 제한적일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리적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 센터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요. 그 기존에도 유동성이 강했던 지지층들이 대거 이제 안철수 후보를 옮겨왔기 때문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표다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선에서 비문연대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반감만으로 대선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안철수 후보가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정책 행보도 주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층의 지금 그 지지층을 잡은 상황에서 이걸 놓치기 싫어서 최근 안 후보가 사드 관련 입장을 좀 찬성 쪽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군부대에 가서 어떤 안보 이미지를 부각한다든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지지층을 다잡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에게로 와보면은 오늘 저녁에 지난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와 맥주 회동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번 만남이 유의미한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만남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고 하나의 어떤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는데 이번 회동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면 그 최근에 공동성대위원장 문제로 박영선 대표와 이종걸 의원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명을 했는데 선임을 했는데 본인들은 정작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등을 돌린 상태라 요거를 조금 달래기 위한 액션으로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 호프집 회동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재인 대표가 가진 메시지를 갖다가 두 그 옛날 경남 지사님들이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일정 부분 이제 효과는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각 주자들, 다른 주자들의 지지층을 흡수하는데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소 이제 보완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이제 효과가 또 아주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후보들의 어떤 캐릭터가 분명했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주자들의 지지층의 특성 자체도 매우 이제 구별이 확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보수층이라든가 중도층을 가지고 있는 반면 뭐 문재인 후보는 보수 진보층이다. 근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강성 진보층과 또는 정치 혐오, 정치 반감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특성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온 결과인 것이지. 그래서 어떤 회동을 할 경우에도 이 지지층들이 다시 이제 규합이 되기는 쉽지는 않고 이미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는 뭐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네, 영남이든 지금 호남이든 아직까지 표를 몰아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 경북에서 주목되는 것은 TK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지역에 있는 보수 후보들에 비해서도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TK 지역에서 보수층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상당히 이제 강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호남 같은 경우에 이제 광주 전라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가 이 조사에서는 이제 52, 안철수가 3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격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네. 다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른바 세대 간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젊은 층에서는 2040 세대들에서는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나 관심이 매우 높고 네. 반면에 이제 장년층과 고령층, 60세 이상에서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네.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 결과를 보실 때 결과가 한 10% 차이 나면 큰 것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얘기하는 것은 1000명인 전체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그 오차 범위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호남이나 TK 같은 경우는 전체 1000명 중에 우리나라 인구 유권자 중에 10% 비율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네. 1000명 중에 한 100명이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훨씬 넘어가니까 그것은 이제 강도는 아주 강하게 읽지는 마시고 약간 이제 참조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아직까지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등할 카드가 없을까요? 사실 그 문재인 안철수라는 두 양광 구도 속에서 반등 카드를 찾기가 솔직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판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홍준표 지사의 전략은 뭐였냐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3자 구도로 가면 진보표가 나눠져서 본인이 보수표를 다 갖고 결집을 시켜서 이길 수 있다. 이 전략으로 나온 것인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되고 표를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수 단일화 문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그랬죠.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다음 주 중에 결론 낼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금시초문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사실 근데 어제 주목할 부분은 어제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보통 우리가 오자구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육자구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즉 본인의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통한 활로 모색, 그다음에 컨벤션 효과, 둘이 단일화를 함으로써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 반등 카드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양쪽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두 후보가 완주 의사가 너무 강해서 사실 단일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네, 지금 서로 보수 적자임을 내세우면서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면, 네, 홍준표 후보가 롤모델이면 대한민국은 양아치 싸움판이 된다.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유승민 후보 측 대변인 예기재 대변인이 이제 발언을 이제 했죠. 양아치 싸움판이 된다라고 이제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의 적자를 놓고 두 사람이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보수의 정체성에는 더 이제 부합하는 측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층에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강성 보수층에서도 이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지지 표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에는 이제 지지가 높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애초에 이제 합리적 보수층이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잠재 지지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층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안희정 지사에게 또 지금은 안철수 후보에게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로서는 지지층을 끌어모으기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라도 보수층을 놓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보수라고 한다면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품격에 네. 있어서 좀 미흡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공세 포인트로 확고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안윤학 기자께서 두 후보가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 이 완주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는 또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문제가 선거 비용을 돌려받는 것과도 사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5%죠. 15% 이상이 나와야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문제로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들도 많습니다. 그 유승민 후보가 그런데 완주 의사가 강하게 내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처 당직자들을 불러놓고 비공개 이제 회동 자리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절대 드롭하지 않겠다. 완주하겠다. 그리고 단일화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런 식의 그런 확신의 첫 메시지를 주면서 완주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금 계속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무자격자라고 반박을 하고 계속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유승민 후보가 선거 비용을 다 고려하더라도 완주 의사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이 이제 하나 있는 것은 선거 비용을 이제 대체로 한 후보가 정상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다면 한 500억 정도를 쓰게 되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당에 이제 선거가 있는 해 당에 별도의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쓰는데요. 네. 근데 500억 정도를 이제 15%를 넘으면 우리 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을 보전받는 것인데 10%만 넘으면 뭐 10에서 15% 득표율이면 이제 절반을 보전을 받는 것이죠. 네. 근데 10%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전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하고 최소한의 선거 비용만 쓰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방안이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만약에 완주한다면 그 가능성이 이제 높긴 할 텐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내에 여러 이제 다른 이제 바른정당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당의 미래,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하자고 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유승민 후보가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승민 후보는 부산, 경남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대구 경북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유 후보는 영남권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이 실제 민심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단 보수층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 후보를 통해서는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이미 이제 빠르게 네. 사실은 이전에 형성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게도 수용도가 높은 야권이지만 중도 성향에 있는 후보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안희정, 안철수로 이제 옮겨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이제 어떤 보수층 후보들이 지지를 이제 끌어내기 힘든 상황, 그리고 보수층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문재인 후보, 지난 대선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와 대결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간이 오면서 어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견제 정서는 더 또 강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지금 어떤 전략적 선택들이 매우 이제 빠르게 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수를 자처하는 후보들이 이 영남 지역에서조차도 네. 지지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이 보수 본류에 있는 지역에서 어쨌든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보수가 몰락한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제 인식, 뭐 이른바 이제 일각에서는 뭐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또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해서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제 인식은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보수 자체가 사실 이번에 몰락한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유승민 후보에게로부터 선뜻 표를 이제 몰아주는 데는 아직까지 마음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장 지금 유승민 대표 영남권 가면서 제가 이제 쭉 현장을 가봤는데요. 네.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과 그 PK 지역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TK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배신자 프레임에 있어서 그 현장의 시장통이나 이런 데 가면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배신자 왜 왔냐 이런 식의 그런 비난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PK 지역을 가면 또 김무성 대표의 고향이었던 포항도 있고요. 또 김무성 대표나 다른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많은 부산 지역에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겨주고 격려해주는 물론 중간중간 비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반겨주는 그런 그 메시지들도 있어서 또 TK와 PK 지역이 약간 좀 다르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앞으로의 과제는 대선에 물론 이기기는 지금 힘들지만 얼만큼 이 영남권의 그 희망의 메시지, 보수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요 인식만 좀 심어준다 하더라도 반쯤의 성공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제 홍준표 후보 얘기로 와보면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면은 이 경남의 지지율이 폭락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사직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데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준표 지사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 6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1년 이상 남게 되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5월 9일에 대선이니까 4월 9일에 만약에 이제 공직자가 사퇴 시한이 이제 30일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9일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선거가 남기 때문에 5월 9일 대선 때 같은 날 경남지사 선거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상 이제 부합하는 것이긴 한데 네. 홍준표 지사로서는 아직 이제 우리 한국의 유권자들이 정치인들 뽑는데 돈을 많이 정부 재정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요인으로 인하여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상당한 이제 국가 재정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라고 하는 비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의 지역 기반이었던 이 경남 지역에서 지지가 이제 정체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일단은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도록 본인이 5월 9일 자정쯤 재서 이게 사퇴를 밝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선관위에 공지되는 것이 그 다음 날로 이게 일요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30일 전 이 기한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고 일종의 이제 선거법상을 피해가는 꼼수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제 실제로는 이 홍준표 지사의 걱정하는 것이 이제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만 그러나 이제 법상 또 유권자들이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공백이 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쨌든 지역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도 또 필요한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절차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털고 갈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면승부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보선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또한 선거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승부수를 던지면 무난히 돌파를 할 수 있을까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14개월이 남게 됩니다. 12개월이 아니라. 근데 14개월이 남는데 현재 지역 경제 상황이 좋다면 행정부시사 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선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스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과제도 많은데 지금 도지사까지 비우면 경제가 더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불안 심리를 또 그 다른 당에서 파고들어서 공세 포인트를 잡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역에 실제로 가보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지역에 왔을 때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경남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사실 저희 이제 중앙에서 가는 기자들도 있고 지역 그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자들의 질문 포인트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 민심도 있다. 이렇게 하면 나쁠 거라는 민심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많이 쏟아진 걸로 봐서는요. 지역민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홍 후보의 지지율 정체 현상이 이 지사직 유지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에 대한 적극적 호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4월 9일 이제 정식으로
사퇴를 하고 이제 후보 이제 정식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를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홍 지사의 발언들이 어떤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쨌든 선거운동하는 집회에서도 적극적인 발언들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후보 수락 연설문을 다시 틀어주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선거 캠페인을 못하게 되면 본인의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매우 집중도 높은 시기, 후보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초반에 어떤 캠페인에 있어서 일종의 부재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이 효과를 제약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뭐 그 측면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사직을 빨리 이제 그만두게 될 경우는 이제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인데 다만 뭐 이제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어쨌든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니까 선거 캠페인은 제대로 이제 할 수 있겠죠. 홍 지사 입장에서는.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 아까 홍 지사가 발언을 못했다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6일부터 이제 발언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일에 선관위에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6일부터 후보 수락 연설을 계속 트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그 당원들을 사실 표몰이라는 게 사실 후보가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발언을 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민심을 휘어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민 그 당원들도 와서 이게 뭐지? 라는 반응도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네, 안윤학 기자께서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 등록 신청 등 주요 선거 일정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방금 저희가 말을 했는데요. 일단 가장 눈앞에 다가온 게 공직 사퇴 시한 마감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대선이 30일 전인 9일까지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는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홍 후보 얘기도 계속 했는데요. 꼼수 사태 논란도 있었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네. 요거는 9일 날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남은 일정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내일까지 유학생과 외국 영주권자 등 해외 유권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여기 주목되는 이유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29만 7천 명을 기록해서요.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15일, 16일 대선 후보 등록 신청을 1차 데드라인으로 봤던 시점이긴 한데요. 현재까지 본선 초반이라 그런지 아직 후보 단일화 논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각 당 선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일단 이 돈을 받고 나서야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에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픽 마저 보시면요. 23일과 28일 그리고 다음 달 2일에 TV 토론이 있습니다. 특히 23일 1차와 5월 2일 3차에는 원고 없이 후보들이 서서 토론을 하는 스탠딩 토론이 도입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 투표가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는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 규정을 따라서요. 보통은 우리가 6시까지 투표 마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요. 어느 대선 때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선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뭐 극복해야 될 과제 같은 거 어떤 게 있을지 짧게 한번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으로 어쨌든 캠페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어떤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이제 유혹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소극적인 대응을 할 경우 그건 나쁜 소식들이 더 확산되고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캠프에서는 네거티브가 팩트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그것을 대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지율을 지키고 확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후보들은 좀 약간 소극적이고 사실관계 여부에 매달려 있어서 좀 충분하게 긍정적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솔직히 특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공약을 제대로 다듬지 못하고 나오거나 뭐 그런 정책 공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10일까지 각 후보 캠프에서 대선 공약을 10가지 정도를 요약한 선거 공약집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또 YTN 정치부가 또 그 공약을 하나하나 검증을 할 텐데요. 이번 대선 좀 빨리 치러지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이라도 정책 공약 검증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안윤학 YTN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